이제 혹시 기계 파종을 했을 때 이제 거꾸로 심어지는 문제가 조금 나올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 결주 문제하고 거꾸로 심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거꾸로 심어지는 거요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남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심어지면 모양이 삐뚤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돈을 적게 받느냐? 다 절단해서 팔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 왜 그러면은 상인들도 그걸 문제 안 삼느냐 하면은 상인들이 우리 특히 이제 대서마늘이나 이런 거를 사가 가서 그 상태로 파는 게 아니고요. 다 깐 마늘로 팔거든요. 근데 마늘을 까버리면은 그게 전혀 통 삐뚤 거하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다만 이제 이런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마늘을 인위적으로 전체를 한번 거꾸로 심어봤어요. 손으로. 그래 하면은 한 20%쯤 수량 감소가 돼요. 다 거꾸로 심으면. 그런데 기계로 심으면 거꾸로 심어지는 비율이 한 10% 정도 돼요. 완전히 거꾸로 심으시는 비율이. 그런데 10%면은 전체 수량 감소는 한 2% 내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량 감소는 거꾸로 심어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거를 생각해 보시죠. 요즘 인건비 들여서 마늘을 심으면 하루에 100평을 못 심죠? 예, 내가 알기로 한 80평 남짓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계속 자란 분들은 하루에 한 100평씩 심는데요. 근데 이 인력 시장에서 오는 분들은 80평 심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건비, 예,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수량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경영비를 생각하셔야죠. 이거를 이제 수량이 만약에 감소되더라도 인건비가 더 많이 절약되면은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다니면서도 느껴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요 평당 몇 킬로 수확했다는 게 자랑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아니면 한 바지기에 돈 얼마를 벌었어. 이게 자랑이고 그 대신에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투입되는 거는 모른다는 거지. 일단 우선 한 평에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만 하는데 지금은 적게 벌고 적게 투집하고 적게 벌더라도 순수익만 많으면 된다는 거죠. 순수익 위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양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또 뭐가 있었나? 예. 그 홍산마늘인데요. 홍산마늘 같은 경우는 그 녹색되는 그 클로로필이라는 것 때문에 미관상 안 좋은데,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이 전단지를 따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갖고 있으니까 혹시 그 내용이, 팜플렛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메일로 전단지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인쇄해서 그냥 박스나 양파자리에 붙이면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넣으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리장애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이제 2차 생리장, 이거는 주로 우리 육종 마늘에서 많이 나오고요. 대서 마늘도 나오지만 조금 덜하고, 그 다음에 스펀지 현상은 앞서 말씀드린 때 원 넘어가고, 특히 대서 마늘 이상 증상이라는 거 있습니다.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2차 생장인데, 벌마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농민들은 이걸 이제 머리를 풀어 헤쳤다고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증상이 마늘 쪽이 나올 무렵에, 이제 일찍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늘 쪽이 나올 무렵에 마늘 잎 사이에 처음에는 가는 잎이 이렇게 삐죽이 하나가 나오다가 이게 점점 한 잎이 나오다가 그게 잎이 2개 되고 3개 되고 이렇게 나오고 또 옆에 잎, 그러니까 한 줄기에서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잎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통이 어떻게 돼요? 밑에 줄기가 굵어지니까 줄기도 굵어지고, 그리고 이게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니까 구도 적어지는데
또 하나는 밑에 쪽이 또 한 번 더 갈라지더라는 거죠. 즉 우리가 마늘을 까먹을 때 보면은 마늘이 만약 재래종 같으면 6쪽이어야 되는데 그 마늘 한쪽 중에 다시 마늘이 두세 쪽씩 갈라가 조그만 마늘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이 현상인 겁니다. 그러면 그 조그맣게 다시 마늘이 나와버렸으니 우리가 마늘을 까는데도 힘들고 또 하나 그거를 만약에 모르고 씨마늘로 심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포기에서 3개, 4개가 나오겠죠.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거 책에는 없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다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마늘이 이 싹이 안 나온 게 이렇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2차 생장된 것들은 요 처음에 가는 잎이 한두 개 닿은 게 있고요. 이걸 분해해 보면은 아주 심한 거는 전체가 이게 메인 줄기인데 모든 게 다 싹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보면은 한 포기만 다시 보면은 요거는 싹이 없죠. 다 이렇게 싹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싹만 올라오면은 그냥 수량만 감소하고 말아요. 뭐 수량 좀 줄면 되지.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게 심하게 여기 쪽이 보이죠. 이렇게 마늘 쪽이 다시 보인다는 의미는 밑에서 쪽이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쪽이 보였다. 우리 주화재배 할 때도 쪽이 보인다는 얘기는 다시 그게 분화됐다. 쪽이 나눠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다시 쪽이 나오는 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쪽이 나누어지는 게 어떠나 이게 쪽이 안 나와도 쪽이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쪽이 안 나눠지면은 수량 감소로 끝나는데 쪽이 나눠지면은 품질도 나빠지죠. 씨마늘도 못 쓰죠. 나중에 가공해서 껍질 까기도 어렵죠. 여러 가지로 불리하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는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얘는 이렇게 자라나요? 보통 우리가 마늘이 요 상태에서 수독이 돼야 되죠. 우리가 마늘이 다 요렇게 끝이 요렇게 뾰족하고 여기서 말을 자르면 요렇게 말라야 되는데 얘는 이제 정상인데 두 개는 나머지는 다 삐죽삐죽 자라고 있죠. 왜 자라느냐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자란 상태에서 이렇게 싹이 났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마늘이 발화가 된 거라면은 얘를 다시 심으면 싹이 날까요? 네, 싹 나요. 싹이 난다는 의미는 이게 마늘에서 발화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렇게 자라는 게요. 마늘 껍질이 자란 겁니다. 마늘에서 싹이 난 거 아니에요. 마늘 껍질이 자란 거지. 그래서 마늘 껍질이 자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마늘 껍질이 자랐으면은 껍질 하나로 껍질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지상부에 나타나면서 잎이 되고 잎이 2개, 3개 되고 한 개의 식물체가 돼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2차 생장, 이게 2번 자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예,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늘 껍질이 자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파종해도 발화는 정상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대서마늘인데요. 이게 정상이고 갈수록 이렇게 심한 증상을 보이죠. 그런데 대서마늘이 그나마 이 2차 생장은 강한 편이에요. 품종이. 우리 6종 마늘보다는. 그런데도 2차 대서마늘도 심하면 역시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까 말했죠. 왜 마늘 껍질이 자랄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식물체 내에 에너지가 과다하다는 거죠. 특히 질소 성분이. 자, 우리 사람 같으면 많이 먹으면 어때요? 옆으로 살이 찌면 되죠. 어쨌든 옆으로 살이 찌면은 해결이 돼요. 에너지가 몸에 내 안에 축적됨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마늘 같은 경우는 정말 에너지가 축적돼서 구가 굵어져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아니고 얘는 질소 성분이 많기 때문에 뭔가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질소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죠? 새 잎을 만들고 이제 그런 역할, 기관을 크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쫑이 나왔으니 새 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새로운 기관을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질소성분이 자꾸 많아지면은 뭔가를 키워야 하니까 키울 게 없으니까 마늘 껍질을 키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마늘 입장에서는 내가 에너지가 가다하게 들어올 때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마지막 보루를 남겨둔 게 마늘 껍질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 가다한 거, 질소비료를 너무 늦게까지 많이 주면은 일단 생기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큰 인편 조기파종, 특히 겨울이 따뜻할 때, 이거는 결국 식물체가 과다하게 커버렸다는 겁니다. 과다하게 크면은 이 현상이 생기고, 마지막, 이 저온 저장된 씨마늘을 사용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안 된다. 왜? 여기 보시면 마늘을 우리가 여름에 한 달 동안 저온 저장고에 넣어놨더니 75%가 이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실험할 때. 그러니 저온을 2번 받았기 때문에 2번 쪼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씨마늘은 저온 보관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 이 쫑을 너무 일찍 제거해도 생긴다는 건 뭐냐 하면, 쫑을 일찍 제거했을 때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쫑을 꺾을 무렵 되면은 절단할 무렵 되면 이 증상이 나오거든요. 이 증상이 나오면 쫑을 좀 더 늦게 꺾으십시오. 쫑을 늦게 꺾으면 마늘 수량이 주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미 2차 생장이 시작됐을 때는 쫑을 늦게 꺾어서 어차피 수량 감소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늘 쫑하고 2차 생장하고 둘이서 경쟁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마늘 수량 주는 거는 똑같더라도 2차 생장만큼은 적게 될 거니까, 그러면 마늘 쪽이라도 나눠지지 않게. 이제 그 측면인 겁니다, 이거는. 수량 주는 거는 어차피 같으니까 2차 생장을 조금 덜 나오게 해서 마늘 쪽은 안 나오게끔, 밑에 쪽분화가 덜 되게끔 하는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방제 대책을 여태껏 설명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잎끝이 마르는 현상은 보시면은 월동기 이후에 이제 잎끝이 마르는 건데, 주로 이거는 원인이 이제 가뭄이라든지 병해충, 그 다음에 양분 불균형 때문에 잎이 마릅니다. 보통 구비대기 5월달 들어가서 잎끝이 마르는 거는 어쨌든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 식물체 체력이 저하되니까 구비대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잎끝이 마르는 거는 문제고요. 특히 이 잎끝마름증하고 잎끝마름 병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잎끝마름, 잎마름. 잎 마르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 잎끝마름증은 보시다시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마릅니다. 그런데 잎 마른 병은 이렇게 대부분이 끝이 마르면서 병반부가 같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검은 반점들이. 그래서 이거는 병이고 이거는 단순 생리장애다. 그래서 이쪽은 약을 당연히 쳐야 되겠죠. 뭐 통 갈라지는 거는 이제 남도 마늘에서 많고요. 우리 육종 대서 마늘은 거의 잘 안 갈라지고, 한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늦게 수확하면은 주로 이 현상이 많이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휴식 시간에 이제 질문 들어온 내용 중에도 하나인데, 이게 대서 마늘 이상 증상이라고 제가 적어 왔는데, 달리 뭔가 이름을 붙이기가 애매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9년도에 이게 고흥에서 이제 최초에 이렇게 됐는데, 이해 고흥뿐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희 고흥에서만 발생해가지고 이걸 전국 각 그 주산단지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천이라든지 이런데 몇 군데를 연락하니까 우리는 괜찮다 그랬어요. 영천 지역에서. 그런데 8월 달에 씨마늘을 깔려고 보니까 이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제 고흥처럼 심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 증상이 발생됐고,
이 이후부터 조금씩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19년도는 전남 일대가 대대적으로 휩쓸었고 이게 그리고 그 후부터는 지역적이라고보다는 농가 단위로 재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증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런 증상인데 이 사진을 좀 크게 보면 여기 이제 수확기 때의 모습이다. 이제 수확하고자 바로 깠을 때의 모습인데 마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잘못하면 멍드는 게 아니고 햇볕에 익었다 그럴까요? 하여튼 이런 증상이 보이고 약간 젤리 형체처럼 이제 이런 증상이 보이고 요게 또 하나는 이렇게도 됐습니다. 근데 요 증상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수확할 무렵에 요 직전에 요 현상이 생긴 거고 이 부분은 요 크기보다는 어릴 때 생겼습니다. 어릴 때 생겨서 요게 이제 요 부위가 상처를 받았던 부위는 썩고 나머지 부위는 더 커졌죠. 그래서 여기 움푹 패인 증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고 최하 2번, 같은 해에 2번 증상이 나왔다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럼 이게 기계적인 상처하고는 다르더라. 이게 그때 당시 증상이고 이거는 일부러 부딪혀갖고 했는 기계적인 상처거든요. 그래서 수확할 때 모습이고 이게 저장했을 때 한 8월 달에 가면은 이렇게 다 썩더라는 거죠. 결국은. 자, 그럼 이게 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참 이때 고생 좀 했는데 왜 그런지를 이게 씨마늘을 혹시 수입산을 쓰는 거 아닌가 이제 이 측면도 고민했고 그 비대제 여러분들 그 영양제 종류로 워낙 많이 쓰니까 그쪽이 아니냐 그래서 고흥 지역만 있나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병이냐 했는데 결국 이쪽은 아니고 결국 토양 기상 이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상 인편은 칼슘 성분이 높은데 폐임거나 투명화된 거는 칼슘 성분의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 결국 이제 이게 칼슘 생리 이상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왜? 그러면 칼슘 결핍은 토양 내에 부족하거나 고온 토양 건조하거나 기량작용에 일어나거든요. 물론 여기 붕소도 약간 관련되지만 주음을 칼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되냐면 토양 분석을 했을 때는 문제 없었어요. 토양 중에는 요즘 pH 석회를 제대로 넣으니까 토양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 이제 그때 당시에 5월 중순인가에 수확한 게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에 거를 기상 분석을 해보면 이 기상이요. 여기 보면은 4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보통 5월 초의 기상이면 한 10도, 7, 8도에서 한 10한 2, 3도의 최저 기온이 가야 되고 최고 기온은 거의 한 23, 4도쯤을 가줘야만이 맞아요. 근데 최저 기온은 정상보다 많이 낮았고 최고 기온은 20한 7도, 7, 8도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주야간 편차도 크고 최고 기온은 높고 최저 기온은 너무 낮고 이는 원인 때문에 어떤 칼슘 생리 대사에 이상이 생겼지 않았나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느라고 남쪽, 북쪽, 이게 관수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이 이후도 중간중간에 이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역마다. 특히 이거는 육종 마늘이나 다른 품종에서는 안 나타나고 스페인산 대서 마늘에서만 지금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거 하는 것에 특히 이제 신령이나 주산단지에서 그 얘기를 해보면 질소 성분을 조금 과하게 쓰는 사람들이 이 현상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특히 이제 신령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서비료를 좋아하거든요. 그 누구 말따나 거기는 비만 오면은 여서비료 들어가고 뿌리는 동네거든. 근데 그런 동네일수록 질소비료를 많이 치는 사람일수록 이 증상은 좀 심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대성안의 문제고 결국은 생리장애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혹시 요것도 스페인산 마늘에 하죠. 우리 육종 마늘은 괜찮아요. 스페인산 마늘을 하다 보면은
12월달 피복하기 전과 피복 후에 한 번씩 이렇게 잎끝이 분홍색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병이 아니고요. 저온 피해입니다. 즉 12월 달에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그때 한번 분홍색 들고 이듬해 봄에 쫙 자라다가 꽃샘 추위가 오면은 요 증상이 나옵니다. 꽃샘 추위가 오면은 이 저온 피해가 되는데 이거는 아주 심하면 이게 잎이 또 마르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붉게 됐다가 그냥 넘어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대서마늘에서만 나오는 증상이에요. 병인데 이제 일본 기본적인 거는 넘어가고요. PLS도 뭐 센터에서 많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넘어가고, 다만 이제 지금 이 약재 선택에 되는데 아마 이제 선생님들이 농민들이 교육 나가면은 제일 시원한 얘기를 해달라는 게 뭐냐면 이 병에는 이 약 쳐 이런 게 제일 좋죠. 그러면 만사 오케이인데 대부분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는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왜? 약이 무지 많거든요. 또 하나,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저희들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 약만 얘기해 주기는 어렵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제 무름병에 대한 거거든요. 보면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이 농약을 아는 건 이쪽이죠. 일품, 고수, 뭐 예를 들어 위푼당당, 메가폰 이쪽 이름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옥설린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농약 성분인데 요 한 성분으로 무름, 반점뚝, 폴카, 태왕, 모두 해서 일품고수, 비천무, 명품탄까지 회사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즉 외국에서 농약 원자재 들어오는 거는 딱 하나인데 이걸로 농약 회사마다 이름을 다 다르게 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약 칠 때는 명품탄을 쳤어. 다음에는 뭐 일품을 치고, 다음에는 예를 들어 타라신, 다음에는 폴카.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성분의 약만 계속 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치실 때는 여기 보면은 가스카마이신 색깔별로, 지금 여기서는 색깔별로 다르게 쳐야 돼요. 처음에 한 번은 가스카마이신 쳤으면 다음에 옥설린산, 다음에 옥사세탈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성분이 다른 거를 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농약이 뭐 다 다시 숫자로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완전히 다르게 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농약방에서 권해주는 약만 쓸 게 아니고 내가 직접적으로 도대체 이 마늘, 이 병에는 무슨 약을 쳐야 될지를 찾을 필요도 있잖아요. 그때는 한국작물보호협회 또는 작물보호제 지침서 둘 중에 아무거나 쳐도 치면은 요 화면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그러면 여기에 작물명에다가 마늘 아니면 뭐 고추 뭐든 좋습니다. 여기 작물명에다가 딱 치면은 이름을 치면 지금 여기 마늘을 딱 치면은 이렇게 마늘에 현재 등록된 게 660가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이건 아마 입마른 병인 것 같다. 그러면 여기 병해충 명에다가 입마른 병이라는 걸 치면 돼요. 치면은 입마른 병에 대한 약이 150가지가 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뭐 용도별로 살균제, 살충제 뭐 아니면 특정 약 아니면 어느 회사 거든 뭐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약이 다음에 내가 선택한 약물 여기 보면 여기 뭐 캐스팅인가요? 요거에 뒤에 지침서에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 보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농약 껍질 있죠. 겉봉투에 나와 있는 그 정보가 우리 인터넷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농약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이 가스카마이신 성분명이 가스카마이신 폴리옥시딘이거든요. 이게 양파 녹균병이나 마늘 잎집 썩은병 뭐 이 무름병 양파 무름병 있는데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법은 어떻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내가 농약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이 PLS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이거는 그냥 농약은 타서 바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익히 잘 아실 거고, 약은 대부분이 아침 저녁으로 치면은 좋다 서들할 때. 다만 저는 가급적이면은 오전에 치라고 합니다. 왜? 저녁에 쳐도 좋은데 저녁에 칠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약을 치고 난 다음에 물기가 마른 다음에 밤을 넘겨야 돼요. 물기가 있다는 얘기는 공기 습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병균이 침입하기가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녁에 시원할 때 약을 치되 물기가 다 마를 정도로 너무 늦게는 안 치는 게 좋다는 거고요. 약은 혼용해도 좋은데 제발 좀 너무 많이 안 섞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뭐 살균제 한 2가지, 살충제 1개 정도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약재를 선생님도 아마 한 4-5가지는 기본으로 섞죠? 살충제 한 3개, 살균제 한 3개, 살충제 한 2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섞으니까 약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까지만 혼합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제 칼슘제는 좋습니다. 혼합해도 좋고요. 뭐 보호제, 치료제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약이 없지만 진딧물을 잡으면은 됩니다. 근데 사실 뭐 마늘 같은 경우는 크게 진딧물 피해는 없는 거니까요. 예. 자, 여러분들 전착제 쓰세요? 안 쓰세요? 마늘하고요, 양파만큼은, 내 다른 작물은 모르겠어. 양파, 마늘만큼은 꼭 전착제를 써주셔야 돼요. 왜? 다른 작물하고 달리요, 마늘, 양파는 왁스층이 많습니다. 왁스층이. 그러니까 마늘, 양파 약을 쳐보면 어때요? 또르르 굴러내리죠. 잘 안 붙어 있습니다. 왜? 왁스층이 기름층이 많으니까. 그런 데다가 전착제까지 안 섞으면은 약이 붙어 있질 않죠. 그냥 바로 흘러내려버리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착제를 쓰면은 왜 좋으냐 하면은 이겁니다. 확산. 넓게 퍼지고 침투하기 좋고 분산. 입자가 퍼지기 좋고 잘 붙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착제 안 쓰는 건 이렇게 알갱이가 커지면서 뚜루 흘러내리는데 전착제를 쓰면은 입자가 작아져서 잘 붙어서 효과가 오래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뭐 잘 하시겠지만 전착제는 꼭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병은 이제 이런 종류가 있으니까 주로 제일 문제가 논 같으면은 덜한데 밭에는 흑색썩은 균핵병이 문제고 봄 되면은 잎집썩은병, 이게 충부병, 이제 무름병 계통, 잎마른병, 녹병. 이 녹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서에 특히 친환경 하신다면은 진짜 문제가 녹병이 되겠습니다. 이 흑색썩은 균핵병은 말 그대로 흑색으로 썩어서 균핵, 알갱이를 만드는 건데요. 재밌는 게 이게 곰팡이 색깔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영어명은요, 화이트라시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균을 일으키는 곰팡이 색깔이 흰기 때문에 그걸로 보고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는 그 결과물 검게 썩어서 되더라 해서 흑색썩은 균핵병이에요. 우리는 결과에서 이름을 찾고 외국 사람은 원인에서 이름을 찾는 어쨌든 그 동서양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흰색 곰팡이가 하는데 중후기에는 인경에 검은 균의 덩어리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땅 속에서 토양병이기 때문에 뿌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방제가 어렵다. 단 논은 별 문제가 없다. 왜? 벼를 재배하니까. 그래서 물을 담궈 놓으니까 균이 밀도가 줄어드는데 밭에는 밀도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가 옮기느냐? 트랙터가 옮깁니다. 이제 뒤에 그림 나오겠습니다만은 트랙터에 흙이 묻은 흙이 옆밭으로 옮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흙이 옮기니까 트랙터 로타리 이 밭 한떼기 로타리를 치고 옆밭을 옮겨갈 때 트랙터 물로 싣는 분 없죠? 아마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농민 100분 중에 한 분 있으면 잘 있어요. 근데 결국 이는 원인 때문에 옮기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 하락해도 안 할 줄 알아요. 어쨌든 원칙은 그렇다. 원칙은 이 토양으로서 옮기는 거다. 이게 이제 병균들의 초기 증상이고요. 실제 증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곰팡이는 흰색인데 여기 검은 알갱이, 조그만 알갱이들이 생기더라. 예. 이제 보시면 이미 우리가 이 뽑을 때는 뿌리가 다 상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상해 있는 걸 이제 조지에서 보면은 여기에 응애선충이 많은데 그래서 응애피해다, 선충피해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1차적으로 흑색소금 균핵병이 침입하고 나중에 응애선충이 온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인은 트랙터가 옮긴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 포장금 이제 조사하러 많이 나갈 때는 차 타고 쭉 가면서요. 밭 입구에 이렇게 망가진 포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망가진 포장들이 있으면 저거 흑색소금 균혈병일 가능성이 많다 싶으면은 거의 맞아요. 왜? 옆밭에 와서 로타리를 어떻게 치죠? 밭 입구부터 로타리를 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밭 입구부터 많이 오는 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방제는 어렵다. 왜? 이게 우리 눈에 언제 보이느냐 하면은 빨라야 3월 하순 4월 달 돼야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보통 3월 하순 4월 달 가면은 하엽이 마르면서 식물체가 유달히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시들시들한데 뽑아보면은 이미 뿌리가 망가져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3, 4월인데 실제 식물체가 병균이 식물체를 침입하는 거는 파종하고 뿌리 내릴 때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안 야금야금 뿌리 다 망가뜨려서 뿌리 기능이 없어지면 그때서 우리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3, 4월 달에 뿌리 기능도 어느 정도 망가졌는데 거기 지상부로 약 치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이게 안타까우니까 토양 관주를 하겠대요. 즉, 우리 흑색소금 균핵병 약은 다 파종 전에 토양 살균제를 치는 거지 지상부에 뿌려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없다 그랬더니 자기는 토양 관주, 그러니까 약물을 타서 땅 속에 넣겠다는 거지. 그래서 면적이 얼마인데요? 하니까 뭐 면적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해봤자 별 소용 없다. 왜? 이미 뿌리가 망가져서 걸린 거는 결국은 죽는다. 그러면 약값 들죠. 고생한 노력 들죠. 결국은 경제성이 없을 거다. 차라리 내 병이 안 걸리게끔 토양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얘기를 누차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발견하면 너무 늦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방제가 어렵고 또 하나는 그러면 윤작하지 뭐? 근데 윤작이 마늘, 양파, 파 다 갑니다, 얘는. 그리고 땅 속에서요, 병균이 9년, 10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해 다른 농사 짓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제가 참 어렵다. 그래서 뭐 노는 벼를 심으면 해결되고 이제 예를 들어 이 병이 심해져 가지고 매년 토양 살균제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피해가 심해서 마늘 농사 짓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태양열로 토양 소독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근데 태양열 소독하면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언제 하느냐 하면은 7월 하순 온도가 가장 높은 시기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름에 작물 재배를 못해요. 보통 마늘 재배하고 뭐 콩이나 참깨, 들깨 이런 거 심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못 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참깨, 들깨가 중요해요? 마늘이 중요해요? 마늘이 중요하죠. 그러면 한 해 쉬고 마늘 농사를 잘 되기 위해서는
진짜 균핵병이 심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월 하순에 8월 초에 탭이라든지 석회 같은 거, 석회질소 넣고 밭 전체를 덮어주시면 돼요. 비닐로. 로타리 치고. 좀 더 잘하려면 돈을 들이면 돼요. 이 바사미드라고 그 다조밀이라는 약재인데 이 바사미드를 넣고 로타리를 치고 비닐을 덮어주시면 안에 있는 균 싹 다 죽습니다. 자, 비닐을 덮을 때는 이렇게 밭 전면을 덮어야 돼요. 요즘 이 태양열 소독용으로요, 폭 한 10m짜리 두께는 얇은 거. 그러니까 폭 10m 같으면은 비닐하우스용이잖아요. 근데 비닐하우스용은 무지 비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0.1mm가 아니고 한 0.03짜리 아주 얇은 비닐이 나와요. 이 용도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전면을 덮어주시는 게 맞고,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비닐로 덮으려고 이렇게 덮으면은 이 1항에 있는 거는 소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좁은 비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좁은 비닐 갖고 오라도 이렇게 다 토양에 노출 없이 겹쳐서라도 다 이런 식으로라도 전면을 덮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왜 죽느냐? 노지에서요, 멀칭을 하면은 한여름에는 온도가 이렇게 50도가 넘어갑니다. 물론 흐리거나 비 오면은 낮아지는 날도 있죠. 그런데 이 정선이 뭐냐 하면은 사상균, 아까 말씀드렸던 병균들이 이 사상균이 죽는 온도가 47도에서 48도쯤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흑색석인 균핵병도 47, 8도 되면 죽는데 우리는 50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많기 때문에 흑색석인 균핵병이 방제가 되더라. 단 조심해야 될 것. 잘하려고 바사미드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그게 지원도 해줘요. 바사미드를 칠 경우는 반드시 미리 로타리를 한번 쳐주셔야 돼요. 왜? 안에 가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마늘이 발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로타리를 쳐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다음에 이제 충부병. 이게 입직썩은병, 충부병, 무름병, 구석은병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정상은 비슷합니다. 다만 균은, 병원균을 일으키는 균은 약간은 틀려요. 이게 이제 슈도모나스라고 어이니아라는 두 균인데 두 균의 차이는 여기 보시면 정상은 비슷합니다. 정상은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좀 더 빨리 와요. 3, 4월. 얘는 4월 하순부터 조금 늦게 오는.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저온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균이죠. 그 차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름병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물컥 썩어서 고약한 냄새 나는 거. 예, 그거는 이쪽 뒤의 균입니다. 예,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근데 지금은 농약이 과거에는 요거는 세균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앞서 흑색성인 균핵병이나 뒤에 잎마른병, 녹병은 곰팡이인데 이 세균에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주로 농용 항생제 계통을 써야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농약이 발달해서 꼭 항생제가 아니어도 이 세균에 의해서 일으키는 병도 잡고 곰팡이에 의해서 일으키는 병도 잡고 동시에 칠 수 있는 농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 범위가 넓다는 거고요. 사람하고 아니면 동물하고 식물하고 하나 차이가 뭐냐면 동물은 병균이 대부분이요 세균입니다. 세균에 의해서 병을 일으키는데 식물체는 대부분이 곰팡이에 의해서 병이 일어나요. 세균에는 극소수고 완전히 동물하고 식물하고 그게 달라요. 그런 게 조금 이제 특이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제 대책이라는 거는 균형 시비를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약제 살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이 무름병은 침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로 상처난 부위 통풍이 안 될 때 많이 나는데 그래서 너무 밀식을 하면은 촘촘히 심으면 잎끼리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밀식해서 통풍이 안 되게 하면은 더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이 맥이 이렇게 줄 따라 이렇게 이 맥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고 이 부분이 내려오면서 입집이 이렇게 썩는다는 거죠. 썩으면서 심하면은 안에 내부까지 썩고 이게 감염이 되면은 나중에 저장 중에도 결국은 썩더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뚝삭은병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증상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입마른병인데 이 입마른병은 우리나라 마늘 농사를 하면서 입마른병 없이 재배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입마른병은 많이 오고 흔한 병이에요. 그래서 입마른병은 내가 완전 방제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적게 오고 늦게 오게 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생육 후기, 고온자습한 구비대기에 이제 많이 오는 병이죠. 그래서 입마름증하고 혼돈도 되지만 그래서 국내 마늘 재배에서 가장 많이 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얘가 질소가 많이 져서 결국 식물체가 도장했을 때 많이 생기더라. 방제 대책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약제 방제라든지 결국 균형 시비로 하는 거고요. 증상은 초기에는 이렇게 약간 암갈색의 반점이 생기고 여기 점점 커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검은 점이 도록 찍히고 이제 그러면서 이 끝부터 끝이 병반 부위가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요 병은 마늘 쪽에도 생기는데 쪽에도 생기면 이렇게 약간 갈변되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심하게 발생된 잎이 끝이 마른 거고요. 크게 보면은 이게 갈변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녹병인데 스페인산 대서마늘이 이 병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대서품종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심각해요. 근데 일반 농사, 친환경이 아닌 분들은 약제 방제만 정상적으로 해주면 사실은 방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녹병이 그냥 입 많은 병은 매년 와요. 무름병하고 흑색균핵병은. 그런데 녹병은 매년 오지는 않아요. 그 원인이 아마 기상 조건하고 이 병균이 일으키는 조건하고 딱 매치가 됐을 때는 많이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 매년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해가 좀 심했고 16년도가 심했고 18년도가 심했나? 하여튼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막 집중적으로 오지 입마름병처럼 꾸준하게 많이 오는 병은 일단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서마늘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증상은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이 녹병이라는 게 철에 쇠에 녹이 있으면 붉은 반점이 생기잖아요. 그겁니다. 이름 그래서 쇠에 녹이 나듯이 붉은 반점이 생겨서 하는 거라고 녹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보시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잎에 이렇게 갈색으로 반점이 생기는데 실제 이 정도로 병반이 많이 났다는 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미 실질은 이 사진 전체에서 요런 게 하나 정도 찍혔을 때 이미 비상입니다. 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무름병, 입마름병, 이 녹병 이런 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이 병균 증상이 생기면은 죄송한데 늦었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치지 말라는 아니고 이 증상이 생기기 전부터 약을 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약을 어떻게 쳐야 되느냐 하면은 3월 여기 같으면 중순에는 굳이 안 쳐도 되겠나? 3월 우리 무안 같은 경우는 3월 중순부터 약을 칩니다.
그럼 여기 같으면 3월 한 하순부터 한 일주일 열흘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입마는병, 녹병, 그 다음에 무름병 약을 계속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일단 무름병이 우선입니다. 왜? 무름병은 더 빨리 오니까. 무름병하고 입마는병, 녹병 약을 계속적으로 쳐주시면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나오면 왜 위험하냐? 이 녹병은요, 비가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 비가 이 포자를 빗방울이 저기 타 하면은 전체가 확 퍼져버립니다. 굉장히 퍼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불과 며칠 만에 밭 전체가 확 퍼져요. 이게 이제 이 정도로 녹병이 심하게 나오면 보시다시피 심하면은요 이렇게 잎이 확 말라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잎이 마르는 게 불과 며칠 만에 말라버린다는 거죠. 이게 제가 전북 부안에서 찍었는 사진인데, 우리가 이분 얘기가 수확하기 한 2주 전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 병반이 나오고 저희들이 이제 수확하기 직전에 갔죠. 근데 불과 며칠 만에 밭 전체가 이렇게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정상보다가 5일을 빨리 수확을 했대요. 남들보다가. 근데 한창 클 때 잎이 다 망가져서 5일을 빨리 수확했으니 그 수량이 제대로 나오겠냐고요. 그만큼 수량이 감소가 심했죠. 예, 그만큼 이 녹병은 급속하게 퍼지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서가 이 병에 제가 약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삼 품종이 사실은 이 병이 약하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녹병 관계를 철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서는 우리 홍삼보다가도 더 약하죠. 보시면 이게 친환경 재배 포장해서 제가 찍은 건데 여기 이제 다른 품종도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삼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요게 이제 재래종이고 재래종보다는 우리 홍삼이 약하고 우리 홍삼보다는 대서가 아주 이 병에 약하더라. 자, 이제 충은 뭐 고자리파리하고 응애선충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많이 아니까 굳이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다른 종도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이제 고자리파리 유충이 이제 이 뿌리를 가해를 하죠. 이거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제발 퇴비 준비를 미리 하시라는 거. 죄송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농사 지으면서 마늘 파종하려고 이제 로타리를 빌어놓고 퇴비 놓고 로타리를 이제 한꺼번에 치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미리 할 여건이 안 되니까. 근데 퇴비 넣을 때 이 여름에 준비한 부숙된 퇴비를 넣는 게 아니고 퇴비 넣을 때 이제 전화해서 축분 없잖아 이런데 불러다가 밭에 뿌려달라 그러죠. 내 손 안 노동력 덜 들라고. 그러면은 거의 부숙되지 않는 퇴비를 갖다가 넣으니까 고자리파리가 많이 옵니다. 특히 돈분, 개분. 미숙, 돈분, 개분은 더 심하고요. 요즘 와서는 이제 포대 퇴비를 많이 쓰죠. 편하니까 뭐 이해는 갑니다. 그 정부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이 포대 퇴비도 품질이 인정된 거, 믿을 만한 거를 써야지 가격 싸다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포대 퇴비 사서 열어보면 어때요? 냄새 확 나고 발효 안 된 거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쓰면은 직방으로 고자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고향이 경북 의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가 아니지. 이제 한 학생 때, 대학생 때 여름 되면은 풀베러 다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을에 쓸 퇴비를 여름에 준비를 했는데 요즘 와서는 뭐 산에 풀베러 다닐 수는 없지만 미리 축분을 받아다가 이제 몇 번 이제 뒤적거려서 한 다음에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아니면 속성 퇴비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걸 너무 안 하더라는 거죠. 이제 농사 지으면서 돈은 벌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너무 안 하시는 것 같다. 하여튼 어쨌든 고자리는 미숙 퇴비를만 사용하지 않으면은 거의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응애하고 뒤에 선충이 나오는데요. 응애 선충 때문에 마늘농사 폐농하지는 않아요. 왜냐? 계속 우리가 응애약, 선충약을 토양에 넣기 때문에 밀도를 줄기 때문에 응애 선충이 많아가지고 병물을 망가지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은 특히 응애 같은 경우는 재배 중에 잠복을 합니다. 뿌리 끝에 잠복을 해서 그거를 수확해서 이제 씨마늘 같은 경우는 창고에 보관을 해 놓을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름에 덥죠. 고온이죠. 거기다가 창고에 통풍이 안 된 거거나 아니면은 마늘이 조금 덜 마르고 상태에서 창고에 들어가면 그때 응애가 다 마늘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주로 이제 그런 피해가 많고요. 그게 이제 응애 전체적인 이제 피해 양상인데, 이제 이거는 선충이고요. 지금 저 사진이 없는데 응애 사진 하나가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했는 게 없는데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홍산 마늘을 제가 이제 초기에 보급하러 다닐 때 일반 마늘처럼 같이 말렸어요. 똑같이 이제 일반 마늘처럼 말려서 창고에 넣어놓고 보니 한 해는요 응애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홍산 마늘만 응애를 더 먹을까? 그래서 원인을 찾았는 게 뭐냐? 건조를 덜 한 거예요. 그래서 홍산 마늘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으면 홍산 마늘은 일반 마늘보다가 저는 최하 3일에서 5일 정도는 더 건조를 시켜 주셔야 돼요. 왜? 홍산 마늘은 이제 껍질도 두껍고 또 하나 잘 싸져 있기 때문에 건조도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마늘 줄기 있죠. 줄기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목질라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이제 저가가위로 전정가위로 자르기도 일반 그 마늘 저가가위로 자르기 힘들 정도로 딱딱하거든요. 그만큼 딱딱하기 때문에 건조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좀 건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반 마늘처럼 건조하면은 저장 중에 이렇게 저장 중 해충이나 병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